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태원발 이 코로나 소식으로 다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견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매번 위기 때마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 덕에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온 거 아니겠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세상을 구한다는 이 평범하지만 비범한 이야기를 소설로 엮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오늘 생생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도대체 몇 권째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37권째 책이고요. 그냥 50권만 채우려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책 쓰는 거였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매번 시작할 때 힘들고, 그리고 또 매번 또 새 책 나왔을 때, 그때 자리 잡고 그런 거는 첫 번째 책이랑 똑같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저번 책 좀 잘 팔렸다고 봐주고,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아니, 그런데 경제학자가 소설을 쓰셨는데, 심지어 장편소설이에요? 심지어 두 번째 장편소설이에요? 예, 그 첫 번째 썼던 게 모피아였는데, 그게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팔리기도 잘 팔리고, 그래서 두 번째 소설을 쓸 수 있는 이 여지가 생긴 거죠. 중간에 좀 교육 얘기 가지고서 사실 한번 쓰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 너무 슬펐어요. 남학생이 자살하고, 막 그런 얘기라서 좀 하다가 제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서. 또 아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거보다는 덜 우울하고, 좀 그래도 고생한 사람들이 이기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소설이 좀 늦어졌죠. 와, 고생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으셨던 거군요. 저도 총리실 근무 좀 했었는데 그 옆에 이제 막 재난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사람들이 공을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진짜 밑에서는 죽으라고 했는데 그 위기를 막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처벌을 받아요. 오히려. 왜냐면 왜 초동대처를 안 했냐. 아하. 제대로 했냐. 아니, 힘들어서 죽으라고 했더니 FM대로 안 했다. 내지는 보고가 제때 안 왔다. 그래서 이 고생은 딴 사람들이 하고 상은 또 딴 사람이 샀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군요. 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 받는 경우 있긴 하거든요. 그때는 그 공무원들이 진짜 뭘 잘했어야 되는 경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 고생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고 소재를 바로 대정전, 전국의 대정전이 일어나고 그걸 극복하는 걸로 맞추셨어요. 왜 하필 대정전이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위기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아요. 100% 생길 거예요. 생길 거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한 번도 겪었고. 이미 겪었고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대처가 잘 안 됐고 특히 이제 2017년에 서울 남부정전이라고 하는 서울 남쪽 지역에 전기가 다 꺼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변전소가 나가면은 이 나주의 중앙급전소라는 이 시스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자동적으로 우회를 시켜주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돌았어요. 몰라요 지금도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시스템상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확률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은 아주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미 두 차례 일어났고 물론 전국 대정전은 아니었지만 이 전국 대정전이라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소재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소설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게 단지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도 적용이 되고요. 비슷하죠. 네. 때마침 이 소설을 이때 내신 그 큰 그림이 있으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렇게 제가 잘 맞추면 주식 시장에 가서 주식을 맞추죠.
그렇죠. 경제학자인데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이 여성들이 마침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건들이 잘 풀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여성 주인공들을 내세운 게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소통도 잘 되고 부드럽게 문제가 풀리는데 마침 지금 또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맞췄냐 그러는데 그렇게 실력 있진 않고요. 정은경 본부장이었냐,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네, 뭐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이게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특유의 장점, 성향, 이런 리더십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예. 좀 소설 가운데 쓰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 그리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력망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개통이 이제 일본 같으면은 최소한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이 양쪽에 헤르츠라고 하는 전기 품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꺼질 수가 없어요. 그 미국도 주별로 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국가별로 하나인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전기가 문제가 돼도 다른 데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북한이 막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고립계예요. 아하. 고립계인데다가 이게 단일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생기지 않고 이거는 전체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아, 있어요. 근데 왜 놔둬요? 이거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바꾸자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표현 조금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이렇게 알아서 하자. 근데 이제 이게 큰 돈까지 드는 건 아닌데 귀찮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쓰신 건데 이 책이 잘 팔려야 이게 귀찮은 일을 공무원들이 좀 핥어이고 그래야 우리가 전국 대정전을 막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사악한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이걸 내놓고 있으면은 몇 년 내에 올 거기 때문에 이 초조할 필요 없이 잘 될 거다. 우리 지금 패스트 책이 다시 팔리는 것처럼. 근데 예방적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요. 하는데 불가능해요. 왜요? 귀찮아서요? 귀찮기도 하고 무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한테 공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안 먹고는 살아도 카페 가면은 핸드폰 충전부터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입 아픈 얘기고 또 그 사실을 공무원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그냥 귀찮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 가운데 전국 대정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지가 그 구체적 스토리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 대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청와대는 유일하게 전기가 공급되는 제주도로 피신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피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그런데 그 일을 결국 해결하는 건 아주 평범하지는 않고 평범보다도 밀렸던 여성들이었죠. 평범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이너리그로 밀렸던 한직으로 밀렸던 그 당인리 발전소 직원들이 그렇게 된 거죠. 펼치는 그 일들을 영화처럼 소설에 쓰신 거예요. 저는 정전이 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저랑 같은 동명이인인 혜민이란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염두에 쓰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핵심 캐릭터로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0살짜리 아픈 아이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투병했던. 그래서 완전히 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미세먼지 같은 걸 형상화시키고 싶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여성인데 아이죠. 그 전혜린 책을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운의 캐릭터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전혜린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혜민이를 바꾸신 거예요? 네, 바꿨는데
아유, 저 김혜민 선생님이 이름 같을 줄 죄송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가장 그 인물에 예, 굉장히 몰입했고, 근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그 10살짜리 혜민이라는 소녀가 결국, 정전이 나고 의료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가요? 그러니까 호흡기 그러니까 그 폐렴에서 폐혈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아주 질환으로 위험한. 예, 넘어가는데 마침 그때 급성 폐혈증으로 전환되는데 첫날 응급실에 이 전기 다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돌리고 그쪽에는 이제 디젤을 지원해서 병원은 열려 있는데 응급실은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틀 후 사망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단 연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2시간 지나면은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대규모 정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마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는 그럼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계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2시간 지나면 어려움을 겪고. 제일 큰 거는 통신마비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전기 끝나도 대형 건물이나 이런 데는 좀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2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신이 두절돼요. 그럼 컴퓨터, 핸드폰 전부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쓰는 순간에 완벽한 아날로그, 통신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비상본부를 꾸리더라도 우리 전화기로 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화장실을 쓸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제일 급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이 코로나 시작됐을 때 화장지를 사재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린 저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물은 안 마셔도 한 몇 시간 좀 버틸 수 있는데 이 생리현상은 그렇죠.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장지가 필요한 것처럼. 근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는 데서는 일단 생리현상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무슨 경제학자가 이렇게 전기에 대해 잘 알아 하는데 우리 우석권 박사님이 일을 하신 적이 있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실 거기서 월급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고 발전회사에도 사회이사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 쓰게 된 게 그 시절에 이제 이 전기쪽 엔지니어들이 이게 너무 무난한 건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얘기를 좀 당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여러 사람이 했었어요. 그 의무감이 시작이 되셨군요. 예,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요즘 애들 보고 그러면서 살기가 좀 편하니까 예전에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약속 못 지킨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위험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총리실에서 하는 그 코로나 관련 간담회를 갔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과학자 한 분이 올 여름에 블랙아웃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도 지적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한참 피크 때는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올 여름에는 그거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창문도 연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창문을- 학교에서도 에어컨을 키되 문을 열어놓는. 아니,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이 환기를 한다는 거는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에어컨은 풀 가동하고 창문도 열고 이게 전국으로 모이면은 관리가 되겠냐 과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 우석권 박사가 쓴 당인리 이 책이 예언서가 아닌 준비서라고 할까요? 준비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여름을 보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필독하시고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석권 박사의 두 번째 장편소설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책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우석권 박사님이 책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책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 책에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뭔지가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무능력한 담당자들이었는지 아니면 마이너리그였지만 아주 막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한국은 정치 논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혹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정권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먼저 해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생색이 날 것 같으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생색을 내요. 근데 이거 생색이 안 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은폐 전략을 써요. 네. 안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열면 안 된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열어야 한다라는 거는 정치 논리죠. 지금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열잖아요. 코로나19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을 봤어요. 예, 위기가 왔고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금부터 시스템 안정화될 때까지 순환정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명을 들은 직원들은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하죠. 급하면 순환정전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우리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원칙대로 해.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원칙을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원칙대로 하라고 나는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고 잘못된 거는 이제 니들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가잖아요. 근데 뭘 최선을 다해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요. 최근에 일본에서 있던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 고이즈미 아들이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죠. 네. 차기 정치는 굉장히 유력한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화를 해서 거기 봉투에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이 위로를 하자.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건 돈과 자원이다. 무슨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행정들은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하자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는 일이 없죠, 공무원은. 우린 원칙대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잘못한 거지. 근데 현장에 그거 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있죠. 그 레미제라블 우리가 그 책을 봐도 있고요. 근데 이 책에 또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당연히 발전소 사람들이 막 애써서 노력하는데 막 윗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회사면 자회사답게 그냥 자빠져 있지. 어디서 땡땡들이야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정규직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정규직 주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평등하게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장치가 특히 이제 남성 엘리트들 50대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박사님이 남성 엘리트들 50대 아닙니까? 저는 애 아빠요. 엘리트 아닌 지 오래돼요. 엘리트를 졸업해 애 아빠가 된 50대. 그 사람 눈에는 굉장히 불편하군요. 그게. 그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은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나 뭐 이 대기업 조찬 모임 있잖아요. 조찬 모임에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은 사실 거기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해결된 적도 없고. 그 위험한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죠. 네. 그리고 공은 결국 그 해결한 위에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도대체? 근본적인 이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생활 민주주의 혹은 일상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 혹은 공조직 이런 데에서 현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없어요. 아하,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권한이 없군요. 예를 들면 보급품이 오면은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야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안전한 걸 먼저 챙겨가요. 그 최근에도 코로나 때 어떤 군대에서 마스크가 왔는데 밑에 이제 줘라 했더니 위에 계신 분이 또 그걸 갖다가 팔아 먹었잖아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면 안 벌어지는데 기술이라는 얘기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해요. 그래서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당신들은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전기 요금만 잘 내세요. 아니 근데 우리 집에 전기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이텐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변전소 어서 와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를걸요? 맞아요. 사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 일상의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생활 일상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 전기가 어디서 올까? 그럼 이걸 어떻게 감시해야 되지? 기본적인 거를 다 사람들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를테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쌀이 어디서 오는지는 지금 안전 때문에 알자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뭐 농약 좀 들친 거 우리 애들한테 먹이고 싶다. 내 핸드폰에서 오는 이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이게 그러면 뭐 보통의 많은 경우는 밤에 오는 전기는요. 그 출발점이 뉴질랜드나 호주인 경우가 많아요. 네. 우라늄을 거기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낮에 오는 경우는 석탄에서 왔거나 LNG에서 왔을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풍력일 거고. 사실은 그것만 잘 봐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이게 급속 충전기냐 아니냐만 알고 있죠. 그렇군요. 자, 박사님. 박사님 책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독립된 부서인 에너지부가 생겼으면 좋겠다. 좀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소설을 통해 내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조적 위기의 확률이 조금 내려날 것이다 하셨는데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따로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우리처럼 합쳐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부가 독립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에너지 쪽의 위상이 높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더라도 엄청 커지진 않거든요. 네. 미국도 이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게 뭐 LA 대정전 등 미국은 정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졌는데 YS 때 합쳤어요. 오히려 그 박정희 때는 따로 독립돼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는 이게 다 수입하기 때문에 박정희가 했던 게 맞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 체계로 돌아가자는 거냐. 아니 그때 맞았어요. 그게. 그때 잘한 게 있다면 네. 그게 맞는 거죠. 동력자원부가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게 우리는 좀 일시적으로 이상한 건데. 합쳐진 게 산업자원부예요? 예. 그 통상 쪽 하는 상공부하고 네. 자원 쪽을 합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 쪽은 목소리가 강한데 경제랑 전기랑 있으니까 에너지랑 있으니까 에너지 쪽은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이과가 문과랑 같이 있으면 아, 말을 딱 못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경제 쪽 그래서 에너지 알면서. 쪽을 열심히 하면 장관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공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빨리 에너지 쪽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통상 쪽으로 가야 위로 승진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온 사람들은 물론 젊었을 때는 이제 국가를 지켜야 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 승진을 하면은 빨리 여기서 나가야 내가 승진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이크 딱 들이대면 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만나보면 빨리 언제 딴 자리로 가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슬픈 일이에요. 뭐 전기든 가스든 혹은 뭐 심지어 원전이든 이런 에너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이렇게 홀대하니 당연히 이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 밑에서 썩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를테면 젊은 사람이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언젠가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공을 막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공을 세우면 못 나와. 네가 잘하니까 계속해라. 공을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너지부가 독립되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 선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작가의 마음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국의 근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사람들은 감옥 가거나 맨날 고생하거나 배고파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랬던 거는 겉으로 보이는 정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편안해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모티프는 고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안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생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와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오석훈 박사의 두 번째 장편 소설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석훈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생생하고 상생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